네, 안녕하십니까. 강성룡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올해가 좀 더 이제 시원해지고 있다 하셨는데, 갑자기 주말 사이에 중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하는 자리에 제가 군복을 입고 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 상황이 심각했는데, 다행히 아직 확전의 영향은 없어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2002년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에 한 9년은 국가 R&D 기획, R&D 전략, 기술 로드맵 이런 부분을 업무를 담당했었고, 운 좋게 국비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면서 2002년부터 국전무를 담당했습니다. 얼추 한 10년 됐는데요. 그래서 선진국과의 공동 R&D 그리고 개도국과의 개발협력 ODA 두 사업을 쭉 해오고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스라엘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제협력이 뭔가, 그 다음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국제협력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기술협력, 그 다음에 개발협력, 정책 현황 및 주요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학술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기반 이론에서 보면 자국 내에서 모든 인적 자원, 기술적인 자원, 여러 자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자국 내에서 활용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을 외부에서 확보하고 이를 혁신 주체에게 공급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촉진할 수 있고 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거래 비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요즘 기술이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 이런 하이 리스크의 R&D 비용이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마지막 산업조직 이론 차원에서도 그런 글로벌에 따른 국가별 또는 글로벌 표준 제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협력을 할 때 저희가 전략을 수립할 때 크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다 중요하겠으나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둥을 잘 잡고 가면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제가 산업부 쪽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산업부 시각에서 산업기술 측면에서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잡으려면 일단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건데, 이 무엇을 어떤 기술 베이스로 보지는 않고 그 윗단에서, 즉 목표적인 차원에서의 무엇을 잡습니다. 즉 대목적은 국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고도화 안에서 세부적으로 주력 산업을 고부화하겠다. 중소제조기업 기술력 이런 목표를 잡으면 그에 따라서 섹터 기술이 도출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이슈 해결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건 이슈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드려질 수도 있고, 삶의 질 이런 키워드 안에서 섹터를 발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왓을 정의합니다. 일단 왓이 정의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일이 수월합니다.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서 그 분야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넘버 원 또는 넘버 투를 찾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력산업 고부화 가치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그다음에 기술 관점의 시장 진출이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러 가지 나라들이 존재하겠고, 이렇게 해서 왓에 기반해서 누구랑 협력할지 협력의 대상을 찾고, 그러면 협력 대상과 우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하우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술 협력, 즉 공동 R&D를 할 건지, 아니면 서로 인적 교류 기반을 강화할 건지, 아니면 실증, 사업화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 원조를 통해서 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하우에 대한 그런 방법론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 제가 기술 전략 수립할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비롯해서, 특히 제가 오늘은 일본 사례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다들 일본이 국제협력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중은 작습니다만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장표는 미국의 JST, 그러니까 과학기술진흥기구죠. 여기서
수립한 전략인데 권역별로 무엇을 누구랑 어떻게 할지가 권역별로 잘 정리되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하고는 뭘 하겠냐? 미래의 기술을 개발하겠다. 기초과학 분야. 그 다음에 누구와? 캐나다, 미국. 어떻게? 공동연구라는 툴을 쓰는 거죠. 자, 유럽하고는 왓이 바뀌어집니다.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고요. 특히 동유럽에 대해서는 그래핀과 같은 차세대 소재. 왓이 바뀌고 하우도 바뀝니다.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주로 자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해서 유상원조, 무상원조라는 툴을 R&D와 같이 섞어서 혼합하기도 하나 그 이외 선진국하고는 인적 교류, 공동기술 개발 이런 등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하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경제산업성이 쓰고 있는 국제공동 R&D 전략 툴인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전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 관점에서 보면 상호기술 보완형, 해외기술 습득형, 연구 인프라 활용, 통상 관점에서 보면 최종, 즉 글로벌 수요 기업의 참여형, 국제 표준 및 실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자국 기업이 해외 기업하고 공동 연구라는 걸 지원합니다. 그 목적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완을 하던 아니면 그 탑티어급 그 해외 기업한테 기술을 습득하던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세 번째 연구 환경 활용형입니다. 아이맥이라고 그 엄청 유명한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가 있죠. 삼성전자가 매년 200억 이상을 갖다 줍니다. 그 삼성전자 연구 인력을 한 20에서 30명 정도 계속 상주시키면서 연구하는 비용으로. 삼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이 아이맥에 지원하면서 그 자국 연구자들이 이런 세계 탑티어급 연구소에서 네트워크를 하고 공동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일본이 잘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MIT나 뭐 조지아텍 이런 미국의 유수의 공대에도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일종의 해외 기술 협력 거점을 만들면서 그 선진국에 있는 연구 인프라라 하면 이런 물적, 인적을 다 포함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 관점에서 보면 이 엔드 유저 참여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수출이 중요한데 결국에 최종 구매할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니즈를 계속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최종 참여형이고요. 두 번째 실증 표준은 자국 내에서 규제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실증이 어렵다. 그러면 그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제3국에서 공동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 표준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들은 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러운데 일본에 SIP라는 게 있습니다. 2014년에 일본에 있는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이런 전 부처가 한 팀을 이룬 겁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SIP인데요. Strategy Innovation Program, Promotion Program. 이 SIP 안에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어요. AI 섹터, 바이오, 에너지, 자율주행. 지금 보시는 장표가 자율주행차 관련된 건데 범부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2014년도부터 매년 섹터별로 이 SIP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이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인 국가가 20개국, 150명의 정말 유명한 저명한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참가자가 5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모여서 서로 코웍을 합니다. 워크숍, 코웍을 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어떤 공동 R&D 과제를 발굴할지 서로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씀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씀 중에서 호혜적이지만 일본의 더 국익에, 일본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동 R&D를 지원하는데 이 R&D 위원회에는 산업, 경제산업성, 거기에 행안부, 거기에 국토부, 과학부, 기재부 이런 전 부처가 다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필요한 행정적, 자금적 여러 가지 측면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사업화까지도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돌아가다 보니까 자율주행 또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거의 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국제협력을 뭐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원 기반 이론이든 뭐든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취약한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쓰는 전략이 리소스 레버리지입니다. 즉 상호 대등한 수준의 파트너와 서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이 리소스 레버리지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워낙 기술이나 시장이 워낙 빠르게 진화하니까 이를 빠르게 따라잡고 시장 진입 속도도 단축시키는 그 전략이 패스트 트랙. 그래서 해외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과의 코어를 통해서 기술 격차를 단시간에 줄이거나 또는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하는 방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중장기 대형 과제입니다. 지우처럼 멀리 보지만 임팩트가 크고 이런 과제를 그 하나의 기업이 추진할 경우에는 워낙 리스키하고 성공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 개도국에 있는 TBT나 이런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협력을 왜 해야 되고 당면 하나는 뭔가 간단히 좀 읊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익숙했었어요. 그런데 국제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미 2012년부터 역내 무역이 저점을 찍고 증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취약점이 붕괴되면서 지금 역내 무역으로 해서 권역별, 지역별 블록화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이런 역내 가치 사슬을 엮고 있고요.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그런 북유럽 국가들과 역내 공급망, 아시아는 중국,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런 역내 권역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 국제협력 전략 세웠을 때는 GVS라는 관점에서 세웠는데 지금은 이게 컨셉이 RVC로 바뀌다 보니 많은 나라에서 국제협력 전략을 다시 리뉴얼 하고 있고, 일본이 올해 4월에 다시 한번 자국의 국제협력 전략을 리뉴얼을 했고, 중국도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동협력 뭐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협력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했으나 GDP 수출 비중,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35.6%가 넘고 있고,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수출하는 그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10개 품목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입니다. 세계 10대 수출국 평균을 보면 60%인데 그만큼 한두 품목에서 삐끗하면 수출이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GDP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라는, 즉 대외의 환경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나 코비드 이런 외부 환경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워낙 기술 고도화를 빨리 추진하다 보니 중고위 기술, 첨단 기술에서 중국하고 경합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중고위 기술부는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고 첨단 기술도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시장인 아세안에서의 한중 수출 경합이 커지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수출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협력 파트너로 매력 있을까? 라고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인플로우 FDI의 추세입니다. 즉 그 나라에 얼만큼 외국 자금이 들어갔냐는 건데, 일단 코리아를 10등 안에선 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가 17년에 15위였는데 21년도에는 17위로 좀 늘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자금보다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투자되는 돈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 매력도가 좀 낮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투자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국가 R&D 중에서 외국 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0.2%래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 비해서 아주 낮죠. 0.2%면 사실 뭐 거의 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가 R&D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그 비중의 증가율이 2016부터 20년까지 트래킹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매력도가 낮은데 요 사례에서 앞서 보셨던 요 장표에서 보면 프랑스가 2012년에는 탑10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이런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범부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22년에는 탑5까지 올라갔듯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높이 사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매뉴팩처링의 강국이라는 점. 글로벌 첨단 제조 평가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심지어 독일보다도 좋게 평가받는 지표들이 많고 포춘 글로벌 500대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들과 협력할 때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독과 협력할 때도 다들 여기 보시는 이런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레버리지로 활용된다면 우리가 국제협력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국제협력을 활성화한다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OECD 통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35개 나라를 토대로 X축은 그 나라가 얼만큼 국제기술협력을 활성화하는지, Y축은 그 연구 성과가 어떤지, 연구 성과라는 것은 이런 IP 같은 지식 창출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과가 어떤지를 같이 플러팅을 해본 거예요. 이 양상을 보시면 일단 양의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기술협력을 활성화하는 나라일수록 연구 성과가 높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각 나라별로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R&D 인프라 수준입니다. 한국을 보면 연녹색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랑 똑같은 수준의 연녹색, 즉 우리나라랑 똑같은 수준의 R&D 인프라를 갖고 있는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연구 성과가 많아요. 높은 데 위치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글로벌 협력을 많이 하다 보니 연구 성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같은 인프라 수준에서도. 결국에 지금은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협력 매력도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를 해서 국제협력을 활성화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이는 우리나라 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는 그 가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제기술협력 R&D 측면의 예산을 보면 국가 R&D 비중의 1.6%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는 이런 국제 예산이 많이 대폭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부가 지금 그 국제협력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산업부는 크게 두 가지 트랙입니다. 선진국과의 공동 R&D를 하는 기술협력 트랙, 개도국과의 산업에너지 협력을 하는 개발협력 트랙, 두 가지 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제기술협력도 국제협력 전에 네트워킹이나 하는 이런 인프라를 하는 프리 R&D, 그다음에 공동 R&D, 그다음에 R&D 결과에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R&D는 정부 대 정부 또는 1대1로 하는 양자 공동 R&D도 있지만 여러 개 나라와 공동으로 하는 다자 R&D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 부담해서라도 글로벌 탑티어와 R&D를 하겠다라는 전략기술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는 돈을 50대 50으로 공동 펀딩해서 양자 또는 다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기술이다, 아니면 이 기관하고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웨이 펀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략기술 트랙입니다. 전략기술 트랙을 제가 2019년 20년에 시범적으로 런칭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글로벌 협력 거점은 뭐냐면 우리 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탑티어급 연구소 대학이라면 우리가 그 해외에 돈을 주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외에 좋은 대학을 하나 잡으면 한 번에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서 일종의 사업단처럼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과제당 지원 금액도 1년에 3, 4억에서 10억으로 키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는데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딱 접수하고 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오른쪽에 표를 보시다시피 알곤랩, 존스 홉킨슨, 카네기 멜론, 프라운호퍼, CSEM, 라이즈, 아이메 엄청난 글로벌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컨설을 하면서. 특히 알곤랩은 미국 최초의 국립 물리연구소죠. 존스 홉킨스 잘 아시고, 프라운호퍼 잘 아시고, 또 아이맥 아까 설명드렸고, 스위스의 CSEM은 또 스위스 넘버원인 그 전자연구소. 이런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코를 하겠다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 연구를 코로나에도 시기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은 일본 걸 좀 벤치마킹 했는데요. 최종 수요자 참여형 R&D입니다. 즉 우리 중견기업이나 우리 기업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싶을 때 그 제품의 엔드 유저가 만약에 BMW다. 그러면 BMW에서 일종의 구매 의향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 구매 의향서를 확보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R&D를 지원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후기술에서도 엔드 유저가 있을 겁니다. 산업부의 엔드 유저는 해외 기업이거든요. 수출 국가니까. 즉 해외 구매할 수 있는 해외 클라이언트 기업이 우리 기업과 공동으로 한 팀을 이루면 시장 변화를 계속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살 사람의 스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 팀으로 묶음으로써 R&D된 그 개발된 기술이 조기에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 요 타일을 아주 강하게 묶어내는 방식인 거고, 글로벌 협력 거점형은 기술 측면에서 세계 탑티어급 연구기관과 코업을 하고 묶어놓으면 기술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도 서로 우리 기업과 공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기후기술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도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개발협력 파트입니다. 2006년에 콜롬비아대 그 유명한 제프리 삭스 교수가 빅푸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 아프리카나 이런 중남미 아시아가 왜 못 사냐면 우리가 덜 도와줘서 그래. 부자들한테 돈을 엄청 거두고 선진국이 돈만 해서 엄청나게 빅푸시를 해주면 빈곤은 해결될 거야 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그와 반대된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러셀 이스털리라는 뉴욕대 교수는 연구를 해보니 아프리카의 원조가 집중됐던 시기에 오히려 빈곤이 늘어났더라. 결국에 아시아의 성공 사례, 특히 한국을 보면 원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생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한 허버드와 더건 교수, 컬럼비아대 교수인데요. 여기도 역시 얘기하는 게 개도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장 급한 빵과 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2015년에 기존에 있던 MDG를 개편을 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만드는데요. 기존에 8, 9개에 있었던 목표를 17개로 늘리는데 지금 중간부에 이렇게 제가 박스를 쳐놨듯이 기후,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이런 지속가능한 소비 이런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자,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여전히 TV를 보면 막 아프리카에 병들고 이런 사람을 보지만 실제로 지난 20년을 트래킹해 보면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측 하단의 표를 보시면 최빈국 또는 저빈국, 저소득국이 어느 수준이냐면 저소득국의 기준이 그 GDP, 그러니까 한 가구당 1인당 국민 인컴이 1년에 1,000불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죠.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저소득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저소득국 숫자가 20년 만에 33개가 줄고 그 33개가 그 이상의 소득국가로 늘었어요. 사람이 소득이 늘면 산업구조도 바뀝니다. 니즈도 바뀌죠. 즉 기존의 농업이나 가내수공업 중심이 산업 고도화, 기존 산업 고부가화자, 기술 인력, 기업 이런 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런 고도화되는 건 아주 당연한 트랙이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살펴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도국께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처럼 빠른 경제 성장도 중요하나 그 이면에서 좀 질 좋은 성장을 더 갈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에도 FDI가 상당히 많이 투입됐었죠. 그런데 자생적인 발전을 못 이뤘어요. 왜냐? 단순 조립하는 부분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환경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고 산업화를 하다 보니 기후, 특히 물, 공기와 관련된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더 이상 FDI 유입도 줄어들고 노동 생산성도 적다 보니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진 게 지금 작금의 개도국 현실이죠. 또 개도국의 에너지 현실을 보면 TV를 보면 자꾸 뭐 촛불 켜는 게 나오는데 좌측 하단의 표를 보시면 그 개도국의 전력 보급률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아주 오지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력 보급률이 최빈국도 지금 거의 90%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엄청나게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공급이라는 측면보다는 이제는 어떤 에너지의 효율성, 환경 지향성과 관련된 그런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니즈가 크다는 거죠. 자, 이러한 국제사회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어떻게 지원하냐. 아무튼 내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R&D 예산도 국제 쪽이 많이 늘고 ODA는 제가 2002년부터 했는데 이런 급격한 증가를 처음 봤거든요. 올해 ODA 예산이 2조 정도, 올해 ODA 예산이 여기 오타 났네요. 여기 표에서 죄송합니다. 24년도 올해 ODA 예산이 4조였어요. 내년에 6조 8천억입니다. 엄청난 거의 한 40%가 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늘은 걸 보면 아시아보다 기존에는 아시아, 아프리카가 좀 더 많았고 역시 뭐 내년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으나 중남미, 중동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섹터별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여전히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공공행정. 근데 사실 개도국에 원조를 해주려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기후와 관련된 에너지 수자원 환경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R&D ODA 예산 포션이 대략 합쳐도 17%입니다. 그러면 6조에서 17%만 따져도 내년에 상당한 예산이 기후 쪽에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부 ODA 사례입니다. 2012년에 처음 ODA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트남 프로젝트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게 지금 그동안 한 8년 동안 한 10년 동안 확장된 그런 프로젝트들이고요. 여기에는 일부 일단 신재생, 뭐 ESS, 태양광 이런 프로젝트, 에너지는 대부분 그쪽이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실증에서는 제가 안 다뤘지만 콜롬비아가 중남미에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인성 질병이 커요. 그래서 수처리 플랜트, 실증 플랜트 플러스 우리나라 테크노파크를 같이 두 개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실증과 현지에서의 어떤 지속 가능한 지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지금 좋은 성과가 나고 있고 특히 제가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처음에는 바이레터럴리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밸류체인 차원에서 즉 그 나라에서 지속 가능하려면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즈벡의 섬유 부문 그 ODA를 지원해줘도 딱 섬유 가공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면화 생산부터 그 체인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소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러면 당연히 그 나라는 체인 자체가 강해지겠죠. 우리나라는 그 체인 전반적으로 좋게 표현하면 협업이 강화되는 거고 좀 더 스마트하게 보면 장악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고도화했죠. 자, 현재 산업부 ODA 예산이 한 1,000억이 좀 넘는데요. 실증형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좋은 제품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 실증 프로젝트가 세 종류예요. 첫 번째가 선제한형. 즉 우리 기업의 전략을 토대로 ODA 모델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요.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폐기물이라는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나라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인프라 건설하고 ONM 그다음에 특히 요거는 실증형인데 이게
그 스케일업이 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ODA 프로젝트 중에는 항상 이 프로젝트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스케일업 할지 국제기구에 제출할 수 있는 컨설팅 예산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갈라파고스라든지 여러 나라의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2018년에 월드뱅크랑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가 매년 키아트에 요청서를 보내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이 나라에 이런 OD 그 에너지 실증을 하면 좋겠어 라는 프로포즈를 보내면 그 중에서 우리 기업의 의견에 맞는 것을 뽑아서 무상원조를 지원하는데 프로젝트당 한 150억 정도 합니다. 건당. 그래서 월드뱅크를 잡은 이후에 ADB, IDB 하고도 지금 MOU를 해서 프로세스가 뭐냐면 개도국에 대한 니즈. 지금 월드뱅크는 전 세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월드뱅크가 로컬 정부랑 협의해서 필요한 니즈를 발굴하고 월드뱅크가 자기네가 장기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 추린 다음에 그거를 우리나라에 보내죠. 우리나라에 보내면 이걸 토대로 무상원조를 지원하고 이 삼각협력을 이루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세네갈 사례인데 월드뱅크에서 제안했어요.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자기네들이 했던 FS 보고서를 다 줬고 그걸 토대로 140억 정도의 무상원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증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워낙 ESS, 태양광 쪽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할 때는 100% 국산 기자재를 씁니다. 후속적인 스케일업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효과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요거는 몇 번 저 녹색기술센터하고도 같이 한번 협업을 했었던 건데, 예를 들어 해외에서 대규모 인프라가 발주가 된다 또는 PPP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조그만 섹터 실증할 만한 거를 무상원조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안한 PPP 사업을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입찰할 때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 그래서 실증한 프로젝트는 첫 번째 우리 기업의 니즈로 선제하는 거나, 두 번째 국제기구의 다자개발협력은행의 그런 투자 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거나, 세 번째는 PPP, 민간 사업이죠. PPP나 개독 발주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를 좀 더 들어드릴 텐데, 일본이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전략 세울 때 일본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 개발 기구도 내도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그 아주 큰 시장인 인도에 실증 사업부터 하는데 그게 14년이었어요. 일본이 가장 머리를 잘 쓰는 게 뭐냐면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토대로 협력국의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항상 자국 기업과 현지 기업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원조 사업이 끝나도 일종의 조인 벤처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자국 기업이 계속 현지에서의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2014년에 이제 내도는 원조 자금으로 자국의 후지 기업과 그 인도 기업을 같이 묶어서 실증 FS도 하고, 그다음에 실증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합니다. 지역을 북부, 남부. 해서 만약에 둘 다 성공하면 가운데 쪽까지 확산하는 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략적으로 실증 사업을 하고, 지금 상당 부분 인도의 이런 스마트 그리드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이면 우리가 10년 전이니까 전기차가 우리한테 아직은 생소할 때였어요. 근데 2012년부터 일본이 자이카, 우리나라 코이카 같은 자이카를 통해서 라오스에, 그 못 사는 라오스에 제안을 합니다. 야, 너네 전기차 필요하지 않겠어? 우리 무상원조로 한번 실증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역시 북부, 남부, 비엔티엔이라는 수도랑 북부에 있는 루앙프라방 두 군데에 그 전기차 시범 보급 실증 사업을 해줘요. 한 1000대 정도의 그 버스랑 뭐 이런 승용차,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이런 부분을 실증해주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어떤 파일럿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에 전수해주고 자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실증이 저희도 필요한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증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그 작은 실증 센터가
그 국가의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특정한, 예를 들어 뭐 저희가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한 섹터, 뭐 수처리라는 섹터 갖고 실증이 잘 되면 수처리 거점을 만들면 수처리 플랜트와 관련된 유관 산업까지도 이게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그 허브 단위까지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실증을 하는 이유가 보면 파일럿 단계 이후부터 상용화까지 그 단계를 우리가 그 먼 데 가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증 프로젝트보다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하면 저희는 실증 프로젝트보다는 실증 센터를 구축해버립니다. 상주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현지에서 실증도 하고 운영 실적도 확보하고 기술 사업화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실증 센터가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국가에 하는데 결국에 실증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화 기능과 그날에 대한 다양한 그런 지원 기능까지 함으로써 이게 거점 역할, 더 나아가 허브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요.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냐면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써왔습니다. 개도국 중에서도 권역별로 중남미다. 그럼 보시다시피 저희가 프로젝트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는 저희가 실증센터, 뭐 연구센터 이런 거점을 많이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에서는 우즈벡, 그 다음에 아시아는 워낙 뭐 많고 아프리카는 이디오피아. 그래서 그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만큼 권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는 실증 센터를 구축하고 그 이외의 국가는 실증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국정 전략 차원에서 나오는 거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후 쪽에서도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실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 멘트로 그 외교하는 사람들이 격언으로 일종의 뭐 신조처럼 여기는 그런 문구라고 합니다. 헨리 존 템플경이라고 18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총리도 2번 하시고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도 하고, 그래서 대영 제국 시절의 외교 전략을 수립한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 있대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다. 국익이 전제되지 않는 협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도 기브 앤 테이크 말씀하셨는데, 그 온리 기브도 안 좋고 온리 테이크도 안 좋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잘 선행되는 그런 협력이 이 기후 쪽에서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